문 열어. 이 개새끼들아, 서장 나오라 그래.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거친 고함이 대구 수성경찰서 로비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와 동시에 밤새 내리던 폭우의 빗줄기를 뚫고 육중한 유리문이 누군가의 발길질에 의해 처참하게 부서졌다. 유리 파편이 빗물과 함께 사방으로 튀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과도 같았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거구의 사내였다. 좋기 190cm는 넘어 보이는 키에 온몸을 뒤덮은 문신이 젖은 셔츠 위로 흉물스럽게 비쳤다. 그는 칠성루파의 행동대장 박만호, 일명 해머라고 불리는 자였다. 그의 뒤를 따라 좋기 20명은 넘어 보이는 덩치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경찰서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에게서는 지독한 알코올 냄새와 함께 폭력적인 위압감이 풍겨 나왔다. 어서 오십. 아니, 무슨 일로? 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직 근무를 서던 오진우 순경이 황급히 일어나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이제 막 경찰학교를 졸업한 열정은 넘치지만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만호는 그런 오순경을 경멸스럽다는 듯이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대답 없이 거대한 손바닥으로 오순경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어딜 막아. 짭새 새끼가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순경은 속수무책으로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의 등은 민원인 대기석 모서리에 부딪혔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야, 박만호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당직 데스크 안쪽에서 근무 중이던 중년의 김경위가 놀라 소리치며 일어섰다. 그는 이마에 솟은 핏줄을 애써 감추며 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을 직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복을 입은 경찰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려 했다. 박만호는 바닥에 떨어진 오순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김경희가 있는 데스크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육중한 몸으로 데스크를 쿵하고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모니터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김경희, 늙은이, 말귀 못 알아들어 내 동생 지금 당장 풀어주라고 했잖아. 귓구멍에 마늘 박았어. 몇 시간 전 박만호의 오른팔 격인 조직원이 인근 유흥가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심각한 폭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흉기까지 사용한 중범죄였다. 박만호가 이곳에 온 것은 합법적인 변호나 보석 절차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힘으로, 협박으로 자신의 부하를 되찾아가겠다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만호, 그건 불가능해. 흉기 난동의 피해자가 중상이야. 이건 명백한 구속 사안이라고 김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박만호의 고함에 묻히고 말았다. 닥쳐 구속, 누가 누굴 구속해. 이 새끼들이 세금이 아까운 줄 모르고 오늘 너희 서장 목 따기 전에 내 동생부터 안 내놓으면 이 경찰서 오늘 불바다 되는 줄 알아. 박만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뒤따라온 조직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기석 의자를 걷어차고 벽에 붙은 홍보 포스터를 찢어 발겼다. 한 놈은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와장창 하는 파열음이 로비 전체를 울렸다. 경찰서는 순식간에 법과 질서의 공간이 아닌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오진우 순경은 고통을 참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무전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조직원이 그것을 발로 차버렸다.
어이, 막내, 그냥 가만히 있어. 넌 오늘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알았지? 낄낄거리는 비웃음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오순경은 치욕감과 무력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경찰서 롭이 가장 구석진 곳,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한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잿빛 후드 티셔츠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검은색 마스크와 동그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와 낡은 운동화 차림. 언뜻 보기에 그녀는 처진 날씨에 버스를 놓쳐 지쳐버린 평범한 20대 여대생이나 취준생처럼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임유경. 그녀는 실제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날씨나 버스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며칠 전 휴가를 받아 고향인 대구에 내려왔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시내에서 불의의 소매치기를 당해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다. 현금 몇 푼은 아깝지 않았지만 문제는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이었다. 특히 그녀의 직업을 증명하는 그 중요한 카드. 그래서 그녀는 이 폭풍우 치는 밤일시에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던 것이다. 유경은 처음 조폭들이 들이닥쳤을 때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안경알 너머로 소란의 중심지를 향한 냉정하고 분석적인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박만호의 덩치, 들어온 인원수,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 혹은 무기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겁에 질린 두 명의 경찰관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자신의 낡은 운동화 끈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대위 임유경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휴가 중인 민간인, 그리고 불쌍한 지갑 분실 신고자 임유경일 뿐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곳에서 난동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절차를 문의한 뒤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쉬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박만호의 난동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는 데스크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하나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모니터는 끔찍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김경희 대답 안 해. 이 늙은이가 진짜. 박만호는 아예 데스크 안으로 들어갈 기세로 칸막이를 붙잡았다. 김경희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박 선생, 지금 서장님은 퇴근하셨고 유치장에 있는 부하부는 저희과 관할이 아니라 형사과 소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권위를 잃은 공권력의 처량함이 묻어났다. 형사과, 그럼 형사과 놈들 다 떼찌러 가야지. 박만호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옆에 있던 조직원에게 턱짓을 했다. 가서 형사과 문짝 부숴버려. 안에 있는 새끼들 다 끌고 나와. 그의 명령에 두 명의 조직원이 경찰서 내부 복도로 향하려 했다. 그것은 명백히 선을 넘는 행위였다. 경찰서 내부 사무실, 특히 형사과 사무실은 중요 수사 자료가 보관된 곳이었다. 오진우 순경이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는 다친 등을 부여잡고 일어나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그쪽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제발,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뿐이었다. 와, 이 새끼 아직 살아있네. 깡다구 하나는 인정해 줄게. 박만호를 따르던 조직원 중 하나가 오순경의 멱살을 잡아챘다. 놔.
놓으십시오. 이건 공무집행. 조직원은 오순경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윽 하는 소리와 함께 오순경이 다시 쓰러졌다. 박만호는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잘한다. 짭새 교육은 그렇게 시키는 거야. 아주 어릴 때부터 밟아놔야 기어오르질 못하지. 그는 김경희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자, 늙은이, 이제 결정할 시간이야. 내 동생이야. 아니면 내들 동료들 뼈 부러지는 소리야. 김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절망적인 눈으로 쓰러진 오순경과 미쳐 날뛰는 조폭들, 그리고 박살난 경찰서 로비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공포가 그의 모든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그는 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로비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임유경이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정말로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휴가는 소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서 제복을 입은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었다. 무고한, 비록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경찰관이 폭행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 괴물들은 이제 경찰서의 심장부인 형사과 사무실까지 침입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후드티 모자 그림자 아래 뿔테 안경 너머의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20대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훈련과 실전 속에서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단련된 날카롭고 차가운 특수부대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지갑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움직이자 그녀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일어선 순간 로비의 공기가 기묘하게 변했다. 20명이 넘는 거구의 조폭들이 만들어내는 소란과 폭력의 기운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머리에 쓴 후드를 벗지 않았다. 마스크나 안경도 그대로였다. 그저 낡은 운동화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박만호의 부하 2명이 형사과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 입구에 막 도달해 있었다. 그들은 쓰러진 오순경을 힐끗 보고는 문을 어깨로 부술 기세로 자세를 잡았다. 바로 그때 오진우 순경이 옆구리를 부여잡고 이를 악물며 다시 일어섰다. 그는 피가 나는 입술로 절박하게 외쳤다. 안 됩니다. 거기는 수사 자료가 제발. 그의 처절한 외침은 박만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저 개새끼.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 박만호는 성큼성큼 다가가 이번에는 오순경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그는 오순경의 머리를 벽에 처박을 기세로 끌어당겼다. 내까지 짭새 새끼가 감히 내 앞을 2번이나 막아. 네 뼈부터 부러지고 싶어. 오순경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지만 두 눈은 공포 속에서도 박만호를 똑바로 쳐다보려 애썼다. 기는 경찰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박만호는 그 눈빛에 더욱 격분했다. 이 새끼가 눈가를 그가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멈추시죠. 아주 작지만 로비 전체의 소음을 뚫고 들어오는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20명이 넘는 조폭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박만호 역시 치켜들었던 주먹을 공중에 멈춘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소나귀에는 여전히 오순경의 머리카락이 잡혀 있었다. 임유경은
박만호와 오순경으로부터 약 5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녀는 여전히 뿔테 안경 너머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 알 수 없게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지금 당신은 현행범입니다. 그녀는 마치 법전을 읽어 내려가듯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첫째, 공용청사, 무단침입. 둘째, 공용기물, 파손. 셋째,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넷째, 경찰관 폭행.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경찰관, 놓으십시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밖에서 내리치는 빗소리마저 잠재우는 듯했다. 김경희는 입을 떡 벌린 채 저 여자가 누군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쓰러져 있던 오순경조차 고통을 잊고 자신을 구해줄 리 없는 저 가냘픈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박만호의 폭소였다. 푸아하하. 그는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너무 세게 웃는 바람에 눈물까지 찔끔 나올 지경이었다. 야, 니들 다 이거 봤냐 지금? 지금 저 조그만 계집애가 나한테 법전. 박만호의 웃음소리를 신호탄으로 뒤에 있던 조폭들도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미친년 아니야. 쟤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어이, 아가씨, 여긴 학교가 아니에요. 오빠들이랑 좀 놀고 싶어서 왔나. 깡다구가 좋네. 온갖 조롱과 희롱이 쏟아졌다. 박만호는 오순경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는 오순경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밀어버리고 흥미롭다는 듯이 임유경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2미터에 가까운 거구였고 유경은 160cm가 될까 말까 한 체구였다. 둘의 차이는 어른과 아이 같았다. 이야, 요즘 여대생들은 깡이 좋네. 겁대가리를 상실했어. 그는 유경의 위아래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잿빛 후드티, 찢어진 청바지.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하거나 혹은 좀 궁상맞아 보이는 여자애일 뿐이었다. 그는 껄껄 웃으며 뒤에 있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야, 이거 혹시 너희가 나 심심할까봐 부른 선물이냐어.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유경에게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근데 뭐, 자세히 보니 꽤 꼴리게 생겼는데, 안 그래? 그의 말에 부하들이 더러운 추임새를 넣었다. 형님, 마스크 벗겨봐야 합니다. 몸매는 죽이는데요. 형님, 박만호는 그 말에 만족했다. 그는 유경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둘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덩치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위압감을 주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여대생이 곧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거나 최소한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임유경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동자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박만호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렸다. 어쭈, 인연 봐라. 눈도 안 까네. 그는 쓰러진 오순경을 발로 툭 찼다. 이 짭새의 새끼 걱정돼서 나선 거야. 기특하네. 그럼 이 짭새 새끼 대신 네가 나 좀 접대해 볼래? 박만호는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힘을 이 하찮은 계집애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했다. 그는 자신의 크고 더러운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담배와 술, 그리고 땀에 절어 누렇게 변한 손가락이었다. 그 손이 임유경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어디? 얼굴이나 좀 보자. 그렇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지. 그의 목표는 유경의 마스크였다. 그는 이 건방진 여자의 마스크를 거칠게 벗겨내고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며 조롱할 생각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굴복이었다. 마스크 벗어봐. 아가씨, 오빠가 아프지 않게. 박만호의 손가락 끝이 마스크의 가장자리에 닿기 직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조폭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김경희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렸다. 오순경은 안 돼. 라고 속삭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만호의 손가락 끝이 임유경의 마스크끈에 거의 닿을 뻔한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마치 1초의 단위로 쪼개지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음흉한 미소가 채 완성되기도 전이었다. 로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음 순간 임유경이 움직였다. 그것은 움직였다기보다 사라졌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모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녀의 오른손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튀어나갔다. 그녀의 손은 박만호의 손목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확하게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박만호의 검지와 중지를 움켜쥐었다. 악, 비명이라기엔 너무나 짧고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나왔다. 임유경은 박만호의 두 손가락을 잡은 채 단 1cm의 망설임도 없이 뒤로 꺾어버렸다. 인간의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난 각도였다. 우두둑 뼈와 인대가 뒤틀리고 부러지는 끔찍하고도 건조한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만호의 거대한 몸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2미터에 가까운 거구였지만 손가락 두 개에서 시작된 상상 초월의 고통은 그의 뇌와 척수를 직접 강타했다. 그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자신의 부러진 손을 움켜쥔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승리감 대신 경악과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로비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왁자지껄 떠들던 조폭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해머 박만호 형님이 저 깡마른 계집애에게 손가락이 부러져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김경희는 감았던 눈을 떴다가 그 광경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오진우 순경은 자신이 다쳤다는 사실도 잊은 채 경이로운 혹은 공포스러운 눈빛으로 임유경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온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초에 불과했다. 임유경은 무릎 꿇은 박만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은 마치 훈련 교본을 확인하는 교관처럼 냉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적이었다.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박만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첫째, 공무집행 방해. 둘째, 경찰관 폭행. 셋째, 성희롱. 그녀는 자신이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죄목을 더 추가했다. 그리고 방금 민간인 폭행 미소. 당신은 명백한 현행범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사실과 이미 내려진 판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박만호에게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자신의 부하 20명 앞에서, 그것도 경찰서 한복판에서 여자에게
그것도 여대생처럼 보이는 애송이에게 처참하게 당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 시발년이 박만호는 부러진 손가락을 부여잡고 성한 왼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섰다. 그의 눈은 분노와 사리로 완전히 충혈되어 있었다. 고통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네가 감히 나 박만호를. 그는 뒤에 서 있는 부하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뭐해? 이 개새끼들아, 다 구경만 하고 있어. 전현 안 잡아 족쳐 당장. 당장 전현 팔다리 부러뜨려. 그는 거의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전현을 죽이라고. 박만호의 피 끓는 명령에 얼어붙어 있던 조직원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당혹감은 곧 자신들의 보스가 당했다는 분노와 집단 광기로 변해갔다. 그들은 더 이상 유경을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목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적을 제거해야 했다. 이 미친년이 형님 건드려 죽여버려. 가장 앞에 있던 가장 덩치가 크고 흉악해 보이는 사내 셋이 동시에 함성을 지르며 임유경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이 작은 여자를 찢어밟길 기세였다. 그들 중 한 명은 아예 허리춤에서 불법 무기인 삼단봉을 꺼내어 펼쳐들었다. 객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삼단봉이 그녀의 머리를 겨냥했다. 본격적인 폭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만호의 광기 어린 명령은 얼어붙었던 공기를 찢는 기폭제였다. 그가 지른 죽여라는 외마디 비명은 남아있는 17명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들은 방금 전 동료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것은 방심해서 당한 사고일 뿐이라고 애써 치부했다. 이제 그들은 이 사고를 상황을 전쟁으로 만들 참이었다. 이 미친년이 어딜 감히 형님을 잡아 팔다리 분질러 버려. 가장 앞서 있던 박만호의 직계 행동대원 중에서도 가장 흉포하고 거대했던 사내 셋이 동시에 임유경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마치 성난 콧불소처럼 바닥이 울릴 정도의 기세로 돌진했다. 그들은 이미 그녀를 여자나 민간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긴 적을 파괴하기 위해 집단적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중 가장 선두의 선자는 아까 오순경을 무릎으로 가격했던 바로 그 사내였다. 그는 셋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성정의 소유자였다. 그는 허리춤에서 불법 개조된 삼단봉을 꺼내 순식간에 펼쳐들었다. 잿하는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이 로비를 울렸다. 그는 인간의 머리뼈를 부수기 위해 단련된 그 무기를 망설임 없이 임유경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그의 눈에는 사리가 가득했다. 그는 이 작은 여자가 자신의 일격에 머리가 깨지고 피를 쏟으며 쓰러질 모습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꼈다. 김경희는 그 흉흉한 무기를 보고 공포에 질려 안 돼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오순경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어떤 인간이라도 그 일격에 정통으로 맞으면 최소한 중상, 어쩌면 즉사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임유경은 어떤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대테러 및 CQC 근접전투 교관 임유경 대위였다. 그녀의 눈은 삼단봉의 궤적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뇌는 이미 상대방의 어깨 근육의 움직임, 팔꿈치의 각도, 무게 중심의 이동, 그리고 호흡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삼단봉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기 직전, 찰나의 순간, 그녀는 뒤로 물러서거나 옆으로 피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추어들의 대응 방식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안으로 파고들었다. 무기가 최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끝 지점이 아닌 힘이 시작되는 안쪽 공간, 즉 무기 사용자의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포트로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독사처럼 빠르고 정교했다. 컥 맹렬하게 달려들던 사내는 자신의 시야에서 임유경의 상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땅으로 꺼지기라도 한 듯 그의 시야 아래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복부, 정확히는 흉골의 가장 아래쪽, 검상돌기 바로 밑에 위치한 치명적인 급소에 지옥에서 쏘아올린 듯한 충격이 가해졌다. 임유경은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동시에 왼팔로 그의 팔을 쳐내며 삼단봉의 궤도를 살짝 비틀었다. 그녀의 오른팔 팔꿈치는 이미 강철처럼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그 팔꿈치를 정확하게 남자의 명치에 박아 넣었다. 퍽 하는 살과 뼈가 부딪히는 소리라기보다는 젖은 가죽 포대를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사내의 눈이 뒤집혔다. 숨이 막혔다. 뱃속의 모든 공기가 강제로 빠져나갔고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척수를 타고 뇌로 전달되었다. 쿨럭, 커, 헉. 그는 피 섞인 침을 토해냈다. 자신이 왜 맞았는지, 무엇으로 맞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뻣뻣하게 앞으로 쓰러졌다. 삼단봉을 쥔 손은 허무하게 바닥을 짚었고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첫 번째 위협이 제거되는데 걸린 시간. 단일, 주, 첫 번째가 쓰러지기도 전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그녀의 좌우에서 덮쳐왔다. 그들은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진 것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달려오던 관성을 멈출 수는 없었다. 오히려 동료의 무력화는 그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두 번째 사내는 미식축구 선수처럼 낮은 자세로 달려들어 그녀의 허리를 껴안아 그대로 바닥에 매다꽂을 작정이었다. 그의 목표는 그녀를 제압하고 그 끔찍한 전투력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그의 두껍고 강력한 팔이 그녀의 허리에 감기는 순간 그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는 여자의 부드러운 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잘 연마된 화강암 기둥 혹은 수백 년 묵은 고목을 잡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하체는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임유경은 그가 자신을 잡는 힘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몸을 빼내려 하거나 힘으로 버티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더 밀착하며 자신의 무게중심을 극도로 낮췄다. 그녀의 오른발이 그의 다리 사이로 깊숙이 들어가는 동시에 그녀의 허리가 스프링처럼 튕겨나갔다. 주도의 허리 후리기 오고시와 비슷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유도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 개량된 미 육군 특수부대의 전투 교범 MACP과 러시아의 시스테마가 결합된 707 특유의 군용 격투술이었다. 우직근 끔찍한 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사내의 100kg이 넘는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자신의 무게 중심과 임유경에 내던지는 힘이 합쳐져 자신의 머리부터 경찰서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내리꽂혔다. 쿵 하는 수박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그 자리에서 사지스지를 축 늘어뜨린 채 의식을 잃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랐다. 두 번째 위협 제거. 누적 시간 3초. 이제 남은 것은 세 번째 사내였다. 그는 두 명의 동료가 문자 그대로 박살나는 광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다. 한 명은 숨을 못 쉬고 한 명은 머리부터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공포로 하얗게 변했다. 괴물? 저건 괴물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멈춰서려 했지만 이미 그의 주먹은 임유경의 안면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공격이라기보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무의미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임유경은 이미 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주먹을 뺨으로 스치게 흘려보냈다. 마치 날아오는 파리를 쳐다보듯 무심한 동작이었다. 동시에 그녀의 두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팔을 낚아챘다. 한 손은 그의 손목을, 다른 한 손은 그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았다. 그녀는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자신의 어깨에 고정시켰다. 아, 안 돼. 사내는 직감적으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깨달았다. 그는 팔을 빼내려 했지만 임유경의 손은 마치 강철 바이스 vs처럼 그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깡마른 팔에서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악력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임유경은 그대로 몸을 회전시켰다. 그녀의 체중이 실린 완벽한 안바렸다. 관절은 반대 방향으로 꺾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끼기. 인대가 늘어나고 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났다. 끄아아아아. 이번에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팔꿈치가 탈구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바닥에 나뒹굴며 팔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비명을 질러댔다. 그의 비명은 고통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담고 있었다. 세 번째, 위협, 무력화, 총 소요 시간, 5-2. 로비는 다시, 아니, 그 전보다 더한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비명 소리마저 멎어버린 듯했다. 1분도 아니었다. 쉼초. 눈을 깜빡일 시간조차 부족한 단 5초 만에 가장 흉악하고 거대했던 세 명의 조폭이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한 명은 명치를 맞고 숨을 쉬지 못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고, 한 명은 머리부터 떨어져 생사불명이며, 다른 한 명은 팔이 부러진 채 바닥을 구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잘 짜인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나도 빠르고 효율적이며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일어났다. 임유경은 그 세 명의 한가운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잿빛 후드티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는 신호를 했다. 그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도 그녀의 뿔테 안경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호흡은 가쁘기는커녕 막 산책을 마친 사람처럼 고요하고 일정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후드의 그림자 아래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이제 로비에 남아있는 나머지 17명의 조폭들과 부러진 손가락을 부여잡고 경악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박만호를 향했다. 박만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히, 힉. 그의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그는 부러진 손의 고통도 잊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자도 인간도 아니었다. 그는 괴물을 보았다. 인간의 형상을 한, 작은 여자의 모습을 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17명의 조폭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은 더 이상 폭력배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포식자 앞에 선 17마리의 초식동물일 뿐이었다. 몇몇은 손에 들고 있던 빈 병이나 담뱃갑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우리는 어쩌다 여기에 휘말렸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떠올라 있었다.
오진우 순경은 감았던 눈을 떴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5초 전만 해도 자신을 죽일 듯이 덮치던 괴물들이 이제 바닥에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자신을 구해준 그 작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훈련소에서 배웠던 체포술이나 유도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 본질적으로 다른 기술을 목격했다. 그것은 제압이 아닌 전투였다. 김경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30년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깡패와 주취자들을 상대해왔다. 하지만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저 여자가 사실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아닐까 하는 비현실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경찰서 로비에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바람만이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만호는 부러진 손가락을 움켜쥔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 앞에 서 있는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의 거대한 덩치는 이제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3명의 부하,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저 작은 여자. 그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채 끔찍하게 갈라져 나왔다. 더 이상 욕설이나 위협은 없었다. 오직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너 경찰이야 국정원 아니면 특수부대 뭐냐고. 이 미친년. 아니, 그는 차라리 그녀가 경찰 특공대이기를 바랐다. 그래야 적어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여지라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임유경은 박만호의 절박한 질문에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거두었다. 그 철저한 무관심은 박만호에게 방금 부러진 손가락의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과 공포를 선사했다. 그녀는 대신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오진우 순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 순경은 그녀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자 마치 엄격한 교관의 부름을 받은 훈련병처럼 화들짝 놀라 어깨를 폈다. 오진우 순경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오순경에게 그 어떤 격려보다 더 큰 힘을 불어넣었다. 당신은 경찰입니다. 이 나라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로비에 널브러진 조폭 무리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일입니다. 저들 전원을 체포하십시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치 베테랑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듯 명확한 죄목을 나열했다. 죄목은 야간 공용청사 무단 침입 및 집단 난동, 공용기물 파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직적인 공무집행 방해 및 현직 경찰관 폭행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3단봉을 힐끗 보았다. 불법 무기 소지 및 사용도 추가하십시오. 오진우 순경은 그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아픈 옆구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면서도 똑바로 서려 애썼다. 네네, 알겠습니다. 현행범으로 전원 체포. 하지만 그는 당장 20명에 가까운 여전히 서 있는 조폭들을 어떻게 제압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상관인 김경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김경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는 조폭들보다도 저 정체불명의 여자가 더 두려운 듯했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임유경을 향해 손사래를 쳤다. 아가씨, 아니,
저기, 선생님, 제발. 저들은 그냥 동네 깡패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들은 칠성노파입니다. 대구 바닥을 꽉 잡고 있는 그들의 배후에는 정치권에도 우리 윗선에도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제발 이쯤에서 그만두자. 더 일을 키우면 우리 다 죽는다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는 이 핵폭탄 같은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전혀 없었다. 임유경은 김경희의 그 무기력하고 비굴한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707에 입대하기 전, 그리고 입대한 후에도 수없이 봐왔던 현실과 타협하고 부패에 찌든 기성세대의 전형적인 무능력함이었다. 그녀는 깊은,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경멸을 넘어선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능한 경찰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말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완벽한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다. 그들에게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무능력한 변명을 압살할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오진우 순경이 서 있던 민원 데스크 안쪽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오순경이 당황해서 길을 비켜주었다. 저기, 그쪽은 관계자 외. 임유경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박살난 모니터 옆에 다행히 살아남은 오순경의 컴퓨터 본체와 키보드를 확인했다. 그녀는 잠시 실례합니다.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얼어붙은 오순경을 옆으로 살짝 밀어냈다. 그녀는 데스크 의자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방금 전 3명의 건장한 남자를 지옥으로 보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늘고 한연다. 하지만 그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것은 마치 고도로 훈련된 암호 해독 전문가의 그것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화면을 장악했다. 타타타타타. 일반적인 경찰 내부망 인트라넷 화면이 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즉시 닫아버렸다. 그녀는 컨트롤과 알트 그리고 몇 개의 특수키를 동시에 조합해 눌렀다. 그러자 경찰청 인트라넷 화면이 아닌 전혀 다른 검은색 바탕의 삼엄한 보안 접속 화면이 나타났다. 김경희는 30년 경찰 생활 동안 저런 화면을 본 적이 없었다. 저건 경찰망이 아닌데. 그것은 일반 경찰이나 공무원은 존재조차 모르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군 기무사령부,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만이 공유하는 최고 등급의 보안 포털, 국가방위통합정보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번과 5단계로 이루어진 1급 보안 코드를 망설임 없이 입력했다. 접속 승인 환영합니다. 107팀. 그녀는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다. 임유경. 그리고 엔터 키를 눌렀다. 잠시 후 화면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나타났다. 김경희와 오순경. 그리고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그쪽을 엿보던 박만호와 그의 부하들까지. 그들은 그 화면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임유경은 말없이 모니터를 데스크 바깥쪽으로 돌렸다. 그녀는 친절하게도 로비에 있는 모든 민간인들이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천천히 회전시켰다. 화면에는 한 여군의 증명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지금의 뿔테, 안경과 잿빛 후드티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특전사의 상징인 검은색 베레모를 쓰고 군 정복을 입은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의 여성이었다. 사진 옆에는 그녀의 신원 정보가 붉은색 1급 기밀 스탬프와 함께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성명 임유경 림.
UK0 계급 육군 대위 캡틴 R.O. K. 아르미 소속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 직책 대테러팀 작전 장교 CQC 근접 전투교관 상태 현역 액티브 듀티 현재 정기 휴가 중 20XX XX XX 20XX XX XX 로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다 못해 산산조각 났다. 밖에서 내리치던 빗소리마저 완벽한 침묵 속으로 사라진 듯했다. 김경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특수전 사령부라는 글자까지는 어렴풋이 이해했다. 하지만 그 뒤에 붙은 숫자 707이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뇌는 모든 사고를 정지했다. 700. 김경희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 그것은 일반 군인도 해병대도 심지어 일반 특전사 공수부대도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정예 중에 최정예 국가급 대테러 부대였다. 인질 구출, 적진 침투, 요인 암살. 그들은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말 그대로 인간 병기들의 집단이었다. 박만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아니, 하얗다 못해 푸른 빛이 돌았다. 그는 법은 몰라도 폭력의 세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군대에 대한 전설들은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특히 대구는 군부대가 많은 도시였다. 그는 77도, 70도 아닌 70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경찰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가 허락한 살인 면허를 가진 괴물들이었다. TV나 영화 속 검은 베레모의 실체가 지금 자기 앞에 그것도 깡마른 20대 여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칠성 노파가 707을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여자를 희롱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장교를 그것도 현역 대테러 교관을 상대로 성희롱을 시도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그녀의 눈앞에서 공권력을 무참히 유린했다. 이것은 더 이상 형사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박만호는 부러진 손가락의 고통도 잊은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를 넘어선 거대한 절망이 어렸다. 그는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조직인 칠성루파가 오늘 밤 이 순간 이 작은 여자 한 명에 의해 완전히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700. 박만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더 이상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기가 새는 소리, 영혼이 빠져나가는 소리였다. 그의 뇌는 707이라는 세 글자가 주는 무게감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깡패였다. 깡패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위계가 있었다. 지방 조폭이 중앙 조직에게 덤비지 못하듯 그들은 국가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두려워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마주한 것은 막연한 국가가 아니었다. 707은 그들이 아는 차원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뉴스에서조차 그 존재가 가려지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칼날이었다. 그 칼날을 그가 술에 취해 성희롱하려 했고 부하들을 시켜 죽이라고 명령했다. 박만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산소가 부족한 사람처럼 파래지기 시작했다. 그는 부러진 손가락의 고통도 완전히 잊었다. 아니, 그 고통이 차라리 달콤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다. 임유경의 발치였다. 대위님, 아니, 장군님, 보살님.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바닥에 이마를 뉘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대리석 바닥에 피가 배어 나왔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술에 취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저 같은 버러지 새끼가 감히 하늘 같은 분을. 그의 목소리는 눈물과 콧물,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어 끔찍하게 뭉개졌다. 조금 전까지 경찰서장을 부르라며 포효하던 해머 박만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부하 17명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자신들의 보스가 대구 칠성로의 행동대장이 저 깡마른 여자 하나 앞에서 머리를 못 치며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그들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포위망에 갇힌 포로였다. 저 여자가 707이라면 지금 여기서 도망친다 해도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대구 어딘가에서 시체로 발견될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들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다. 오진우 순경은 이 모든 광경을 경외와 혼란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임유경 대위의 프로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백호부대, 대테러 교관. 그는 경찰학교에서 전설처럼 들었던 존재를 실제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을 잊고 허리를 곧히 입혔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본능적인 경례 자세였다. 하지만 이 극도의 긴장과 공포의 평형을 깬 것은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바로 김경위였다. 그는 넋이 나간 채 모니터 화면과 바닥에 머리를 챘는 박만호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뇌리에는 707이라는 공포와 함께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이고 지독한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직속 상관과 이 지역의 유착관계였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선에서 끝날 수 없음을 직감했다. 707 대위가 연루된, 그것도 칠성로파가 현직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를 점거하려 한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당장 본청에 보고되고 기무사 군사안보지원 사령부가 개입하며 대구지방경찰청이 통째로 뒤집어질 초대형 안보 사고였다. 바로 그때 이 모든 소음을 뚫고 아주 일상적이고 저렴한 트로트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띠리리리링. 모든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를 향했다. 그것은 김경위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의 개인 휴대전화였다. 이 끔찍한 정적 속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마치 사이렌처럼 날카롭게 모두의 신경을 긁었다. 김경위는 화들짝 놀라며 주머니를 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박만호보다 더 하얗게 질려버렸다. 수성경찰서장님, 그는 숨을 삼켰다. 이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서장이, 그것도 관용전화가 아닌 개인 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그는 차마 전화를 받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임유경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받으시죠. 그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김경위는 거의 울상이 되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는 공손하게, 아니, 비굴하게 전화를 받았다. 예, 예, 서장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로비가 너무 조용해 그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김경희의 대답만을 들을 수 있었다. 아, 예, 서장님, 그게 지금 칠성루파 애들이 예, 박만호가 맞습니다. 그놈들이 와서 행패를 김경희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서장의 다음 말에 그는 얼어붙고 말았다. 예, 그건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는 필사적으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입에 담았다. 서장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요. 여기에 지금 치바링치 예7 707 특임대 대위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김경희는 전화를 귀에서 살짝 뗄 정도로 놀랐다. 그리고 이어진 서장의 말은 김경희의 마지막 남은 양심과 공권력의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예, 서장님. 하지만 그게 무슨?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아니, 그래도 이건 명백한 범죄. 예, 시민으로 처리하라.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휴대전화를 든 손을 차마 내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상관으로부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다. 임유경은 그 모든 통화 내용을 김경희의 표정 변화와 목소리 톤만으로도 90% 이상 파악하고 있었다. 칠성루파, 박만호, 지발린치, 그리고 마지막에 시민으로 처리하라. 그녀의 뇌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했다. 이 경찰서의 서장은 칠성루파와 깊이 유착되어 있으며 707 대위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녀를 군인이나 장교가 아닌 그저 골치 아픈 민간인으로 취급하여 이 사태를 내부적으로 뭉개라고 지시한 것이다. 박만호 역시 바닥에 머리를 댔는 것을 멈추고 김경희의 통화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장님이라는 단어와 시민으로 처리하라는 말을 어렴풋이 들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의 눈에 아주 희미하고 더러운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 형님 라인이 서장 라인이었지. 김경희는 고장난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몸을 돌렸다. 그는 임유경의 눈을 감히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과 쓰러진 조폭들의 신발끝을 헤매고 있었다. 자. 그는 목을 가다듬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형편없이 떨렸다. 임대위님. 그는 간신히 입을 뗐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스스로를 교정했다. 서장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였다.
아니, 임유경 씨, 그는 그녀의 계급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신분과 그녀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부정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임유경의 눈썹이 1mm쯤 꿈틀했다.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건, 그러니까, 김경희는 횡설수설했다. 박만호, 저놈들이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한 겁니다. 예, 그 오해입니다. 쌍방간의 오해, 임유경의 입에서 두 글자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가워서 김경희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김경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서장의 명령을 앵무새처럼 읊기 시작했다. 예, 오해입니다. 그리고 임유경 씨도 어쨌든 정당방위라고는 하지만 우리 관내 조폭들을 3명이나 이렇게 거의 반죽음을 그는 말을 돌려 오히려 임유경에게 과잉 방위의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만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찰로서의 위험이 아닌 공범으로서의 재촉이 실려 있었다. 야, 박만호 너. 이 개새끼.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은 그냥 여기 부서진 거 싹 다 변상 조치하고 저기 다친 니들 애들 하고 저 여자분 치료비 물어주는 걸로 합의. 그는 임유경을 향해 턱짓을 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놈들 싹 다 데리고 이 자리에서 썩 꺼져 당장. 이것은 명령이었다. 현직 경찰 간부가 공용청사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조직 폭력배들에게 체포가 아닌 퇴거를, 그것도 합의를 종용하며 그들을 석방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공권력의 완벽한 자살이자 부패의 민낯이었다. 박만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김경희와 그 뒤에 서 있는 임유경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살았다. 자신의 라인이 707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다. 그의 얼굴에 다시금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푸아. 하하. 오진우 순경은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환멸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존경했던 선배가, 자신이 지키고자 맹세했던 법이 눈앞에서 저 깡패들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김경희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하지만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로비의 모든 공기는 단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고 있었다. 잿빛 후드티, 뿔테 안경, 조금 전 자신의 계급을 부정당한 여자, 임유경 대위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자신의 뿔테 안경을 코끝으로 밀어 올릴 뿐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박만호의 오만한 웃음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박만호도 오순경도 아닌 김경희를 향해 있었다. 김경희. 그녀는 님자를 뺐다.
김경희는 마치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기계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의 목소리였다. 내 앞에서 저 범죄자들을 석방하라고. 그녀는 김경희에게로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김경희는 공포에 질려 두 걸음 물러섰다. 당신은 경찰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당신은 경찰이 아니다. 당신은 공범이다. 김경희의 비굴한 선언은 이 미쳐버린 밤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것은 썩은 경찰 고위층과 유착된 칠성노파에게 그들이 707이라는 제약마저도 관리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도 치명적인 착각을 심어주었다. 바닥에 머리를 미으며 목숨을 구걸하던 박만호는 김경희의 꺼져라는 말을 듣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피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다. 그는 김경희를 보았고 이어서 임유경을 보았다. 임유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푸. 박만호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푸하. 푸하하하. 그는 곧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부러진 손가락의 고통도 조금 전까지의 죽음의 공포도 모두 잊은 듯했다. 세상에. 시발. 하하하 합의 변상.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라인. 그가 십수년간 상납하며 관리해온 수성경찰서 서장의 힘이 저 정체불명의 707 계집애의 힘보다 강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이곳이 대구임을, 자신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임유경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어이. 그는 더 이상 대위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707, 707이면 뭐. 여기가 무슨 서울 한복판인 줄 알아. 여긴 대구야. 이년아. 그는 부러진 손가락을 그녀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그래. 네가 싸움 좀 하는 건 인정하지. 근데 세상은 주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아가씨. 그는 뒤에 얼어붙어 있는 부하들을 향해 고함쳤다. 뭐해? 이 새끼들아 다 들었지. 김경희님이 오해란다. 다 합의 보기로 했어. 당장 저기 쓰러진 애들 챙겨 병원 가야지. 박만호의 말이 떨어지자 얼어붙었던 17명의 조직원들이 그제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임유경을 두려워했지만 경찰 김경희, 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몇몇이 쓰러진 동료들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했다. 상황은 이대로 범죄자들이 승리하고 공권력이 패배하는 가장 굴욕적인 형태로 종결되는 듯했다. 오진우 순경은 그 광경을 보며 절망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김경희님. 당신. 그는 차마 상관의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내뱉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은 배신감과 환멸로 불타고 있었다. 김경희는 그 모든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내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저 여자가 괜히 이를 키운 거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벽을 보고 서 있었다. 임유경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만호가 자신을 향해 이년아라고 칭하는 것도 김경희가 비겁하게 등을 돌리는 것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그들을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처리해야 할 문제이자 제거해야 할 부패일 뿐이었다.
박만호의 부하들이 쓰러진 동료들을 거의 부축해서 일으켰을 때 박만호는 마지막으로 임유경에게 승리의 확인 사살을 날리려 했다. 잘 가라. 707 나부랭이. 오늘은 내가 술김에 실수했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임유경이 움직였다. 그녀는 박만호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자신의 후드티 주머니에서 자신의 개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군용 보안폰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액정에 금이 살짝 간 구형 스마트폰이었다. 박만호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뭐야? 지금 엄마한테 전화하게 아니면 112에 신고. 하하하, 여기가 경찰서인데. 임유경은 그의 비웃음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녀는 화면 잠금을 풀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뚜. 짧은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임유경은 전화기를 귀에 댔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 경찰서 로비의 모든 공기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충성. 그것은 그녀가 707에 입대하며 뼈에 새긴 단 한 번도 가벼이 사용해 본 적 없는 그녀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단어였다. 그 한마디에 김경희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박만호의 웃음소리가 목구멍에 걸린 듯 웃었다. 임유경은 더 이상 차분하거나 기계적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육군 대위의 그것으로 서리빨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보고를 시작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닌 보고였다. 보고합니다. 현 시간 1시 35분 제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교관 대위 임유경.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상황을 요약했다. 현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경찰서 민원실 내부. 휴가 중 신분증 분실 신고차 방문.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음 발언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고였다. 보고 내용 약 25명으로 추산되는 조직폭력배, 칠성로파의 공용청사 침입 및 점거 사태 발생. 현직 경찰관 2명, 김경희. 오순경 폭행 및 협박. 불법 무기 3단봉 사용 확인. 공용기물 파손. 여기까지는 김경희도 박만호도 예상했던 내용일 수 있었다. 하지만 임유경의 다음 말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특이사항.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본관 임유경 대위 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위협 산명을 무력화하고 잔당 전원 체포를 현지 경찰 김경희에게 지시하였음. 그녀는 김경희를 차갑게 쳐다보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그러나 현 수성 경찰서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추정되는 현장 지휘관 김경희의 범죄 은폐 및 범죄자 도주 방조 행위를 현시간부로 목격. 김경희의 얼굴에서 핏물이 빠져나갔다. 그는 서장 님 이라는 단어를 내뱉지도 못한 채 입만 뻐끔거렸다. 박만호의 얼굴에 떠올랐던 오만한 미소는 유리잔이 깨지듯 산산조각 났다. 그는 범죄 은폐, 도주 방조라는 단어가 그것도 707대 위에 보고에 올라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합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임유경은 보고를 계속했다.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최종 판단 본 사태는 단순 민간 폭력 사건이 아닌 지역 조직 폭력단과 현지 공권력 간의 유착에 의한 국가 안보 및 치안 시스템
위협 상황으로 판단됨. 그녀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마지막 요청을 했다. 조치, 요청 현 시간부로 국가방위통합정보망을 통해 본관의 위치를 기무사령부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및 경찰청 본청 내셔널 폴리스 에이전시 감찰관실에 즉시 전파. 또한 현장의 증거 보전 및 범죄자 전원 확보를 위해 가장 가까운 군부대의 헌병특수임무대 SDT와 대구 지방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본청 직속 광역수사대에 즉각적인 출동을 요청함. 그녀는 보고를 마쳤다. 이상, 보고 끝, 충성. 임유경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 모든 보고가 끝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전화를 끊은 순간 로비에는 다시 절대적인 정적이 찾아왔다. 빗소리, 박만호의 거친 숨소리, 부하들의 겁에 질린 신음소리, 김경희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 박만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완벽하게 깨달았다. 그는 경찰서장이라는 동아줄을 잡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동아줄 때문에 707이라는 호랑이의 꼬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영린을 건드려 버렸다. 헌병 특수임무대, 경찰청 본청 감찰관실, 본청 광역수사대. 이것은 칠성루파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칠성루파와 그들과 유착된 대구 수성경찰서, 어쩌면 대구지방경찰청 라인 전체를 뿌리 뽑기 위해 움직이는 국가기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조직을,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던 경찰 라인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손으로 모두 제보해 버린 셈이었다. 김경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장의 명령을 따른 대가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 은폐의 공범이 되어 군 헌병대와 본청 감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었다. 그의 30년 경찰 인생, 그의 연금, 그의 모든 것이 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0이 되었다. 아니, 마이너스가 되었다. 임유경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로비 구석의 의자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후드 모자를 뒤집었었다. 마치 자신은 그저 지갑 분실 신고를 하러 온 평범한 시민인 것처럼. 그녀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가 부른 폭풍이 이 썩어 빠진 경찰서를 삼키러 오는 것을. 임유경이 전화를 끊고 다시 자리에 앉은 순간 수성경찰서 로비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그녀가 부른 폭풍은 그녀의 보고가 끝난 시점부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심지어 임유경 자신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대하며 압도적인 규모로 정확히 10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우웅.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소리였다. 그것은 수성경찰서에서 흔히 듣던 위용, 위용 하는 경광등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의 밤공기 전체를 찢어발기는 듯한 낮고 육중한 사이렌 소리였다. 하나가 아니었다. 최소 수십 대의 차량이 동시에 내지르는 지옥의 하울링과도 같은 소리였다. 뭐야?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경희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깨진 유리문 밖을 내다보았다. 박만호와 그의 부하들도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밤새 내리던 폭우를 뚫고 수십 개의 눈부신 전조등이 어둠을 갈기갈기 찢으며 경찰서 앞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불빛들은 경찰서 로비 내부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끼익.
쾅쾅쾅. 타이어가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마찰하는 굉음과 함께 차량들이 멈춰섰다. 그것은 순찰차나 형사기동대 차량이 아니었다. 가장 앞에는 경찰 특공대 KNP 스왓다고 적힌 검은색 장갑차가 위압적으로 버티고 섰고, 그 뒤를 따라 경찰청 본청 MPA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세단 3대, 그리고 광역수사대라고 적힌 승합차 5대가 정문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드드드드드. 차량들이 멈추자마자 그들 뒤로 더 육중하고 위협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디지털 위장 무늬가 선명한 육군 소속의 K-131 군용 지프 2대와 그보다 더 거대한 헌병 특수임무대 SDT 수송 트럭이 마치 거대한 괴수처럼 경찰서 정문을 가로막았다. 이것은 출동이 아니었다. 작전이었다. 군군과 경ging의 최정예, 그것도 지방청이 아닌 본청 직속 라인과 군사 사법권을 가진 헌병대가 한밤중에 일개 경찰서를 상대로 대테러 작전을 방불케 하는 합동작전을 개시한 것이었다. 철컥, 철컥, 차량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괴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원 하차 섹터 확보. 가장 먼저 쏟아진 것은 KNP 스와트 경찰 특공대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방탄 장구로 무장한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20여 명의 대원들이 K1A 기관단총과 방탄 방패를 들고 깨진 유리문을 통해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손들어 전원 엎드려 지금부터 움직이는 놈은 현장에서 사살한다. 싹 다 엎드려. KNP 스왓 대장의 쩌렁쩌렁한 고함이 로비 전체를 울렸다. 으아 악살. 살려주세요. 방금 전까지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박만호의 부하 17명은 자신들을 향해 겨눠진 수십 개의 총구를 보는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들은 깡패 이전의 민간인이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오줌을 지리기까지 하며 경쟁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몇몇은 머리를 감싸 쥐고 그저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특공대원들은 그들에게 자비 따위를 베풀지 않았다. 그들은 군홧발로 엎드린 조폭들의 등과 팔다리를 짓밟으며 케이블 타이로 그들의 손목을 꺾어 등 뒤로 묶어버렸다. 악손. 손목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체포라기보다 수학에 가까웠다. 박만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박만호 내놈이 박만호지 특공대 팀장으로 보이는 이가 그의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헬멧을 쓴 머리로 그의 안면을 강타했다. 퍽. 박만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내놈은 죄가 10개는 더 추가됐다. 특수공무 집행방해, 조직범죄 가중처벌 꼼짝마. 특공대원 2명이 달려들어 그의 부러진 손가락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양팔을 꺾어 뒤로 결박했다. 박만호는 해머도 형님도 아닌 그저 피와 오물로 범벅이 된 한 마리의 짐승처럼 바닥에 처박혔다. KNP SWAT가 조폭들을 제압하는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무리가 로비로 들어섰다. 그들은 방탄 장구 대신 잘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기세는 특공대원들보다 더 살벌했다. 그들은 경찰청 본청에서 파견된 감찰관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조폭이 아니었다. 김경위. 정장 무리의 선두에 선 중년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김경희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경찰청 마크가 찍힌 서류가 들려 있었다. 나. 나는. 김경희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김모 경위. 본청 감찰관실 소속 555 감찰관이다.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 시간부로 귀관을 직무유기 및 범죄 은폐 교사 혐의로 직위해제한다. 감찰관은 김경희의 가슴에 달린 경찰 배지를 말 그대로 쥐어뜯어 버렸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김경희의 30년 자부심이 찢겨나갔다. 그는 텅 비어버린 가슴팍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당장 유치장으로 인계해. 1분 1초도 이 제복을 입혀두지 마. 감찰관의 지시에 뒤따라온 광역수사대 형사 2명이 달려들어 김경희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합니다. 김경희는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의 모습은 그저 처량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 모든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동안 또 다른 무리가 들어왔다. 그들은 헌병 MP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베레모와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로비에 널브러진 조폭들이나 체포되는 김경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하나였다. 헌병대 대위로 보이는 장교가 로비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임유경에게로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각 잡힌 자세로 멈춰섰다. 그리고는 이 모든 혼란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상관에게 하듯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대위 임유경님. 제50 보병사단 헌병 특수임무대장. 대위 김진수 보고 지점 도착했습니다. 혹시 부상은 없으십니까? 이 광경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경찰 특공대원, 감찰관, 심지어 널브러진 조폭들에게까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헌병 특임대장이 저 잿빛 후드티를 입은 작은 여자에게 충성을 외치며 경례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 그쪽 사람이었다는, 그것도 보통 레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임유경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헌병대장의 경례를 받았다. 수고한다. 김대위. 난 괜찮아. 저기 다친 경찰부터 챙겨. 그녀는 손가락으로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오진우 순경을 가리켰다. 헌병대장은 즉시 명령을 이해했다. 그는 뒤에 있던 의무병에게 소리쳤다. 의무병 즉시 오순경님 상태 확인의 부상자다. 오진우 순경은 자신에게 헌병 의무병이 달려오자 화들짝 놀랐다.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헌병대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임대위님이 보호하라고 지시한 유일한 아군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 말은 오진우 순경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 더 큰 위로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다친 옆구리를 부여잡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일이 정리될 무렵 경찰서 정문 밖에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다. 비켜비키라고. 내가 이 경찰서 서장이야. 이 개새끼들아. 지금 내 관할에서 무슨 짓들이야. 잠옷 바지 위에 트렌치 코트만 걸친 50대 중년 남성 수성 경찰서장이 차에서 내려 헌병대원들의 저지선을 뚫으려 발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헌병대원이 아니었다. 아까 김경희의 배지를 뜯어냈던 그 본청 감찰관이 차가운 얼굴로 그에게 다가갔다. 오,
오, 서장. 본청 감찰관입니다. 그는 서장의 멱살을 잡으려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지금 이 순간부로 당신의 관할은 없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707 특임대 현역 장교의 공식적인 안보 위협 보고 라인에 올라간 조직범죄 비호 혐의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서장님. 감찰관은 서장님이라는 단어에 경멸을 담아 말했다. 지금부터 모든 지휘권, 통신망, 그리고 당신의 신병까지 본청 감찰관실에서 인수합니다. 차 안에서 조용히 대기하십시오. 이건 요청이 아닙니다. 서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군인이나 깡패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재앙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리가 풀려 빗물이 고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부패를 저지르던 자들은 더 거대한 진짜 공권력에 의해 완벽하게 분쇄되었다. 폭풍은 그렇게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아수라장이 휩쓸고 간 경찰서 로비는 이제 진압 단계에서 수습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보다 더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와 고함 소리가 떼자 로비는 기묘한 활기로 가득 찼다. 경찰 특공대 와트는 완벽하게 제압된 칠성 로파 조직원들을 짐짝처럼 끌고 나가 수송 차량에 싣고 있었다. 본청 감찰관들은 서장과 김경위의 신병을 확보한 뒤 현장 증거 사진을 찍고 남아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시작했다. 이 모든 격동의 한가운데서 오진우 순경은 헌병 의무병이 건네준 거즈로 입가의 피를 닦아내고 있었다. 의무병은 그의 옆구리를 조심스럽게 촉진하더니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즉시 군병원, 아니, 민간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오순경은 그 말에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단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로비 가장 구석진 의자, 아수라장의 원흉이자 이 모든 것을 끝낸 여자, 임유경 대위. 그녀는 여전히 잿빛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십 명의 특공대원과 헌병, 본청 형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주변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의 눈 그 자체였다. 오진우 순경은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경찰학교 제복을 입고 선서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그는 오늘 그 맹세가 한낱 깡패 무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썩어빠진 상급자에 의해 어떻게 유린당하는지 뼈저리게 목격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그리고 이 경찰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져 올린 존재를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군인이나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꿈꾸었던, 그러나 감히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정의 그 자체의 현신 헨센이었다. 그때였다.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을 지휘하던 장교가 로비 수습을 마친 듯 임유경이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그는 아까의 헌병대위 김진수보다 한 계급 높은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54단 헌병대대 작전과장으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임유경의 앞에 멈춰서서 흙먼지가 묻은 전투화를 탁 소리나게 모았다. 그리고는 이 경찰서 로비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목소리로 완벽한 받들어 총 자세의 경례를 붙였다.
충성대위 임유경님. 제50보병 사단 헌병대대 작전과장. 소령 박성준입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로비에서 수습 작업을 하던 모든 경찰들과 형사들의 시선이 일순간 그들에게로 향했다. 현역 육군 소령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대위에게, 그것도 님이라는 극존칭을 붙여가며 먼저 경례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닌 707 특임대라는 존재가 군 내부에서 차지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상과 무게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박소령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휴가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시게 하여 지역 주둔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위님, 그것은 사과였다. 민간 경찰의 부패 문제에 현역 특수부대 장교가 직접 개입하게 만든 이 상황 자체를 관할 헌병 지휘관이 군의 이름으로 사과하고 있는 것이었다. 임유경은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박소령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은 뒤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박소령, 과장된 행동은 집어치워. 여긴 국방부 연병장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에 낮고 차분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박소령은 그제야 경례를 풀고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부상은 정말 없으십니까? 이미 본부에는 대위님께서 교전 수칙에 의거 적대적 위협 산명을 무력화하셨다고 보고가. 임유경은 그의 말을 가볍게 손을 들어 막았다. 그녀는 교전이니 무력화니 하는 거창한 단어들에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박소령 너머 헌병 의무병의 부축을 받고 있는 오진우 순경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박소령을 지나쳐 오순경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오순경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녀를 보고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어서려 했다. 아, 아닙니다. 저기, 대위님, 앉아. 임유경이 짧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오순경은 반사적으로 다시 주저앉았다. 임유경은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녀의 뿔테 안경 너머로 조금 전까지의 살기 사치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맑고 고요한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순경의 어깨에 붙어 있는 순경 계급장과 오진우라는 이름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다. 오진우 순경. 넷, 예 대위님. 오순경은 군인처럼 대답했다. 임유경은 희미하게 웃었다. 여긴 군대가 아니야. 그리고 나도 지금은 군인 아니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고마워. 예, 오순경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고마운 것은 자신인데 저 괴물 같은, 아니 신셴 같은 존재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임유경이 말했다. 저들 앞에서, 그 무기력한 상관 앞에서 2번이나 맞고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막아서려 했잖아. 그녀의 눈빛은 오순경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오순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시울이 뜨거워질 뿐이었다. 임유경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순경,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훈시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부러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 오늘처럼. 그녀는 잠시 자신의 잿빛 후드티를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오순경의 제복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 옷을 입는 이유가 그거야.
그녀는 자신의 군복과 그의 경찰복을 동일시했다. 썩어 빠진 것들 사이에서 마지막까지 부러지지 않고 버티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제복을 입는 이유야. 임유경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진우 순경은 그녀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것은 그의 남은 경찰 인생을 지탱해줄 거대한 기둥이 되는 말이었다. 그때 본청 광역수사대에서 나온 듯한 정장 차림의 형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임유경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에 작은 비닐 지퍼백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갈색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다. 실례합니다만 임유경 대위님이십니까? 형사는 극도로 공손한 태도였다. 이거 대위님 지갑이 맞으신지? 임유경은 지갑을 보고 눈을 살짝 크게 떴다. 어떻게 이걸? 경찰서 침입 신고받고 출동하다가 인근 CCTV에서 소매치기범을 검거했습니다. 이놈이 경찰서 근처 골목에 이걸 버렸더군요. 형사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안에 군인 신분증이 있어서 혹시나 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 찾으러 오셨다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경찰서에 오게 된 이유, 그녀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던 그 작은 지갑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사태가 종결되는 순간에 그녀의 손으로 돌아왔다. 임유경은 지퍼백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형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헛걸음은 안 했네요. 그녀는 지갑을 후드티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제 그녀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임유경은 헌병소령과 본청 형사, 그리고 자신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오순경을 뒤로하고 천천히 경찰서 입구를 향해 걸었다. 그녀가 깨진 유리문 파편을 밟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기적처럼 밤새 내리던 비가 그쳐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새벽의 공기는 비에 씻겨 유난히 차고 상쾌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로비 안의 혼란과 수습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임유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젖은 후드 모자를 다시 뒤집었었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벽의 맑은 공기 속으로 평범한 20대 여성의 모습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임유경 대위가 사라진 그 새벽, 수성경찰서 로비에 남겨진 것은 완벽한 재편의 시작이었다. 그녀가 부른 폭풍은 그녀가 떠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썩어버린 도시의 일부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아쇠였고 이제 격발된 총알은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일만 남았다. 그날 밤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시작된 태풍은 단순한 조폭 소탕이나 경찰관 한두 명의 문책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구지방경찰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숙정 작업으로 번졌다. 임유경 대위의 전화 한 통, 707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그녀의 최종 판단은 그 어떤 내부 고발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작동했다. 박만호를 비롯한 칠성로파 조직원 25명은 전원 조직범죄 가중처벌 및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들은 대구 지역 경찰이 아닌 경찰청 본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서울구치소로 압송되었다. 그들의 라인이었던 서장과 김경희가 무너지자 그들은 자신들을 변호해줄 그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잠옷바람에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달려왔던 수성경찰서장이었다. 그는 현장에서 즉시 직위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청 감찰관실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그의 집무실과 자택은 압수수색되었고 칠성로파로부터 수년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뇌물과 차명 계좌가 모조리 발각되었다. 그는 결국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범죄 조직 비호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선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경찰서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명예를 잃고 불명예 퇴직은 물론 중형을 선고받아 차가운 감방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김경희의 운명 역시 가혹했다. 그는 서장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707 대위의 신분을 인지하고도 그녀를 시민으로 취급하며 범죄자들의 도주를 방조하려 한 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범인도피 교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오열하며 단 한 번의 실수였으며 30년 경찰 인생과 남은 연금을 생각해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권력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경찰관이 스스로 그 권위를 포기하고 범죄에 동조한 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결국 파면되었고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연금은 몰수되었다. 그렇다면 그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버텨냈던 오진우 순경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그날의 충격과 옆구리 부상으로 며칠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본청 감찰관실과 헌병대의 합동 보고서에 중요 참고인이자 유일하게 자신의 직무를 다하려 한 의로운 경찰관으로 특별히 기록되었다. 그는 모든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했다. 서장과 김경희의 범죄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그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는 임유경 대위가 했던 말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부러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 그게 우리가 제복을 입는 이유야. 그 사건 이후 오진우 순경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어리바리하고 겁 많던 신입 순경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굳은 신념으로 날카로워졌고 그의 태도는 그 어떤 선배 경찰보다 더 당당했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임유경이 보여주었던 진짜 공권력의 모습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았다. 몇 년 후 오진우 순경은 수성경찰서를 떠났다. 그는 스스로 원해서 가장 험하고 어렵다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자리를 옮겼다. 그날 밤 자신을 구하고 부패를 쓸어버렸던 그 본청의 형사들처럼 그 역시 더 큰 정의를 실현하는 칼날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그가 직접 코팅해서 세워둔 작은 문구가 있었다.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들. 그는 대구의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었다. 시간은 흘러 그 끔찍했던 대구의 폭풍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계절은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인천의 한 특수부대 훈련장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진흙탕 속에서 수십 명의 검은 베레모가 위장 크림으로 얼굴을 가린 채 포복하고 있었다. 목표 30초 전방적 초소. 크악 이동. 똑바로 안 해. 내 동료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적에게 내 위치를 광고라도 할 셈인가. 진흙탕을 구르는 훈련병들의 머리 위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방탄 헬멧과 전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채 KC 소총을 들고 그들의 움직임을 매섭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훈련병의 작은 실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지적했다. 거기 너 자세 무너졌어. 엄폐물이 네 몸을 가리는 게 아니라 네가 엄폐물에 몸을 맞추는 거다. 다시 그녀의 이름은 임유경 대위. 백호 부대의 대테러 교관. 그녀의 얼굴에는 뿔테 안경이나 잿빛 후드티의 흔적은 없었다. 오직 위장 크림과 강철 같은 규율, 그리고 적을 압도하는 냉혹한 카리스마만이 존재했다. 휴식, 그녀의 명령에 훈련병들은 진흙탕 속에 그대로 퍼질러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옆에서 함께 훈련을 지휘하던 동료, 교관 다른 팀 대위, 이 그녀에게 다가와 수통을 건넸다. 임대위, 너무 빡세게 굴리는 거 아니야, 저 녀석들. 오늘 밤에 잠도 못 자겠는데. 임유경은 수통을 받아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헬멧을 살짝 고쳐 썼다. 실전은 이것보다 빡세. 훈련장에서 흘린 땀이 전장에서 흘릴 피를 대신하는 거야. 그녀의 대답은 교과서 같았지만 그녀가 말하면 그것은 진리처럼 들렸다. 동료 교관이 씩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그건 그렇고 지난 여름 휴가 때 대구에서 아주 시원한 일이 있었다면서 헌병대에 소문 다 났던데 깡패 수십 명을 혼자서. 임유경은 그 말을 들은 채만 채하며 수통을 돌려주었다. 그녀는 훈련병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시끄러. 그냥 지갑 잃어버려서 신고하러 갔던 것뿐이야. 재발급 받는 게 좀 귀찮았지. 그녀는 자신의 전투조끼 주머니를 무심코 만졌다. 그 안에는 그날 밤 대구 광역수사대 형사가 찾아주었던 낡은 갈색 지갑이 들어있었다. 물론 그 안에 군인 신분증은 새로 재발급받은 깨끗한 카드였다. 그녀에게 대구에서의 그 밤은 그저 귀찮은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자, 휴식 끝. 임유경은 다시 소총을 고쳐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훈련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전원 기상 다음은 야간식 휴시다. 정신 바짝 차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어둠 속의 포식자로,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돌아갔다. 아래의 한국어 메시지는 유튜브 팟캐스트 청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작은 여성이라고, 평범한 시민이라고 얕봤던 조폭들은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썩어버린 권력 또한 그보다 더 큰 정의의 힘에 의해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임유경 대위의 압도적인 힘, 그리고 오진우 순경의 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힘은 겉모습이나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 용기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통쾌했던 순간이나 이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과 응원이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통쾌하고 더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